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72살 노인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올라갔고 자식 둘을 다 대학에 보냈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이분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다 부질없다. 세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가 그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 70이 넘어서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자식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냐, 돈 필요하냐 묻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옛날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데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절반은 연락이 끊긴 그런 저녁 말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기 비친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은 어디서 본 듯한 낯선 노인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새벽 말입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끝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실 일도 아닙니다. 약을 드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호입니다. 뭐냐고요? 늦게 찾아온 깨달음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게 아니라 딱 맞춰서 찾아온 깨달음입니다. 60을 넘긴 사람만이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늙어서 이러나 보다, 내가 쓸모 없어졌나 보다 하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00세 가까이 사신 김영석 교수님이 평생에 걸쳐 남기신 가르침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무엇을 더 가지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인생 후반이 무너진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60 이후의 인생은요,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우면 비울수록 인생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단 하나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시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요, 사실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 어렵냐고요? 우리가 평생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 살았습니다. 차를 사기 위해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이 넘어서도 똑같이 사시면 그때부터는 그게 독이 됩니다. 정말로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집을 사면 그 집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70살의 집을 한 채 더 사면 그 집은 토대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청소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누구한테 물려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나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의 환상입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68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셨습니다. 작은 빌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상가까지 차근차근 늘려가셨습니다. 환갑이 넘었을 때 자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동네에서는 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제 명의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정호 씨는 잠깐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것이 자식 것이지. 그렇게 아파트 한 채를 큰아들 명의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명절이 와도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는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호 씨가 큰아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이정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줬는데 자식의 집 문턱이 그렇게 높을 줄은 모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정약용 선생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잠시 내 그릇에 담길 뿐이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물을 더 크게 담을 그릇을 만드느라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이제 그릇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그릇을 비울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텅 비어있는 그릇 말입니다. 이 빈 그릇은 쓸모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빈 그릇이야말로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어야만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차도 못 따르고 새로운 밥도 못 담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까지는 채우는 인생이었습니다. 60 이후는 비우는 인생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평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그냥 놓으라니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비우십시오.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있으면 하나 버리십시오. 책장에 안 보는 책이 있으면 하나 정리하십시오. 통장에 쓸데없이 쌓아둔 돈이 있으면 작은 액수라도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미련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이 집은 내 거다, 이 돈은 내 거다, 이 자식은 내 거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빌린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을 빌린 것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자식한테 화가 덜 납니다. 돈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빈손으로 태어났고 정말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종호 씨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신 후 이종호 씨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었구나. 그날부터 이종호 씨는 남은 재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한테 더 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을 위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못 가본 곳을 가시고 평생 못 먹어본 것을 드시고 그동안 도움을 못 줬던 옛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종호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은 부모가 무엇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가지려 하지 마시고 잘 비우십시오. 빈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담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갈망해 온 그것입니다. 들어보시면 가슴이 뜨끔하실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야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시댁에 처가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식한테는 좋은 부모로 인정받으려고 헌신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었고 노력하게 만들었고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이 넘어서도 그 마음을 계속 들고 가시면 그때부터는 그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갉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살 직장인이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70살 노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받았다고 화가 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깍듯이 대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시면 그 속상함이 결국 자기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면 그 서운함이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요, 젊었을 때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무거운 짐입니다. 같은 인정인데 시기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65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큰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직전에는 이사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박 이사님, 박 이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비서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고 회의에 들어가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하시고 며느리 집에 들르셨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박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평생 박 이사님이라고 불려왔는데 갑자기 그냥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하셨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기를 평범한 할머니 대하듯 하는 게 자존심 상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옛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보여주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를 만나서 점심을 드시다가 박순자 씨가 무심코 명함을 꺼내셨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아. 그 한마디가 또 박순자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쳤습니다. 처음 며느리 말을 들었을 때는 아팠는데 이번에는 뭔가 시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군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 책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0이 넘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200년 된 큰 나무 말입니다. 이 나무가 산속에서 이렇게 외칠 일이 있을까요? 여기 봐라.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오래됐다. 내 가지를 봐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사진을 찍든 안 찍든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절을 합니다. 더 많이 만져보고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된 나무는 자기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60이 넘었으면 이제 그 오래된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사하지 않아도, 누가 박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매일 아침에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거짓말 같으실 겁니다. 평생 인정받으려고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해 보십시오. 정말로 한 달만요. 무엇인가 바뀝니다. 며느리가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도 덜 서운해집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도 화가 덜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이 잘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옵니다. 박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옛 동료에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박순자 씨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 옆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 버리셨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셨답니다. 그런데 명문이 이 명함이 손에서 떠난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지셨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순자 씨는 동네 시장에 가실 때 다른 사람이 되어 가셨습니다.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으셨고 종업원이 평범하게 대해도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분들이 박순자 씨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하지 않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나무처럼 그냥 거기 계시면 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증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정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식들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고 들어주십시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들으시고 어떠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손님처럼 대하느냐?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무슨 손님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들어봐 주십시오. 이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깨끗한 차를 내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모십니다. 말투도 부드럽게 합니다. 손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어드립니다. 손님이 가실 때는 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손님이 다음에 또 오실지는 그분의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자식이 오면 다짜고짜 잔소리부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왜 결혼 안 하냐? 왜 손주를 안 낳냐? 왜 자주 안 오냐? 자식이 말하면 끝까지 안 들으십니다. 중간에 잘라서 가르치십니다. 자식이 갈 때는 다음에 언제 또 올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안 오면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님은 정성껏 대접하면서 자식은 왜 그렇게 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자식이 결혼한 직후가 아니랍니다. 손주가 태어난 직후도 아니랍니다.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부모가 은퇴한 직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은퇴를 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쓰던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식한테로 갑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더 자주 하시고, 자식 집에 더 자주 가시고, 자식 인생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식은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게 갈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70이 되셨습니다. 사모님도 같은 나이이십니다. 이 두 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분이 환갑을 넘기시고 시간이 많아지시자
자녀들에게 매일 전화를 거셨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세 번도 거셨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김영수 씨는 가슴이 무너지셨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과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자녀에게 거는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 자녀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두 분은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산책을 다니시고 함께 책을 읽으시고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한 달은 너무 외로우셨답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 손이 떨리는 날도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 전화 안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전화 말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둘이서 잘 지내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날 김영수 씨와 사모님은 서로 손을 잡고 가만히 웃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문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문턱은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을 때 자식은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발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자식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자식 집의 문턱에 발을 걸치지 마십시오. 문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시고 문턱 밖에서 두드리지도 마십시오. 문턱 옆에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자식이 문을 열면 들어가시고 문을 닫으면 물러나십시오. 그게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은 차갑게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성껏 대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오면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자식이 가면 미련 없이 보내고 자식이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 아이지만 내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내가 평생 키웠는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키워준 사람이지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식 때문에 화날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실망도 줄어듭니다. 셋째, 자기 인생에 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유로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자식한테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올가매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자식한테는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정성껏 맞이하고 미련 없이 보내십시오.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한테서 한 발 물러나고 나면 우리에게 진짜 남는 시간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비어있는 그 긴 하루 말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어쩌면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 들으시면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60 이전의 우리에게 하루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을 위해 있는 거였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달을 위해 있는 거였습니다. 올해는 10년 후를 위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이 넘으면 시간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10년 후라는 게 점점 작아집니다. 20년 후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오늘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이라고 칩시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3690일입니다. 듣기에는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 즐겁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날,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 그게 다 합쳐서 몇천 일이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인 듯이 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슬픈 말씀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담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노동이 있고 휴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한 생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루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달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로 74이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고 할머니 혼자서 작은 한옥에 사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서 매일 우셨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으셨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우연히 부엌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옛 찻잔을 발견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찻잔에 차를 한 잔 우려내셨습니다. 10분이 걸렸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찻잔에 따르고 마루에 앉아서 한 모금 드시는 그 10분 말입니다. 그 10분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에는 외롭지가 않았다고요. 그 10분 동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요. 그 10분이 마치 한 생애 같았다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찻잔에 차를 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10분이 할머니의 하루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잘 보내는 비결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무슨 큰일을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사는 비결은요, 아주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순희 할머니에게는 그게 찻잔 한 잔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아침 산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문을 펼치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듣는 10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의식처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듯이 하느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도 빈 그릇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텅 빈 그릇 하나를 받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그릇에 걱정을 담습니다. 어제의 후회를 담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담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담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채우시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그릇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새 그릇을 받지만 어제 그릇에서 묻은 것 때문에 또 그 무거움이 옮겨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에 받은 그 그릇을 깨끗이 닦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의식 하나를 정성껏 담으십니다. 차 한 잔, 산책 한 번, 음악 한 곡, 기도 한마디. 그러면 그 하루는 한 생애처럼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입니다. 어제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일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에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의 노을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시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하루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같은 한 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차 한 잔이 평생 마셔본 차 중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로소 진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오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전에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요. 너무 아깝다고요. 그런데 짧고 아까운 그 하루가 옛날에 길고 무거웠던 하루보다 100배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네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사십시오.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정성껏 하십시오.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짧은 하루가 가장 충만한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를 잘 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한 가지가 남습니다. 사실 평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온 그것입니다. 5번째 원칙은 바로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으시면 두려움이 친구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듣자마자 어떠십니까? 가슴이 철렁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채널을 끄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무슨 그런 말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더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5번째 원칙은요, 앞서 4가지 원칙을 진짜로 살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4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에이, 그런 말 하지마 하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더 말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멀리할수록 죽음이 우리를 더 따라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잠 못 드는 밤마다 그 두려움이 우리 머리맡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식은 땀을 흘리며 깨신 적 없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천장만 쳐다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다 외면된 죽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무리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마무리라는 단어를 잘 들어주십시오. 마무리는요, 모든 좋은 일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식사에는 후식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에는 박수가 있습니다. 좋은 여행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책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한편이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노부부가 계십니다. 두 분 다 78이십니다. 이 두 분은 10년 전부터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고요? 매년 한 번씩 유언장을 함께 쓰십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유언장을 매년 쓴다니 무슨 일이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답니다. 그때 두 분이 처음으로 함께 유언장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 줄 한 줄 정성껏 쓰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셨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푹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 분이 함께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자.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유언장을 다시 쓰자. 새로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추가하고 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빼자. 그 결심을 한 후로 두 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먼저 할아버지의 병이 거짓말처럼 호전되셨습니다. 의사가 1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두 분의 부부관계가 신혼 때보다 좋아지셨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게 되셨답니다. 세 번째, 두 분이 함께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셨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곳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고 우울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죽음이 언젠가 오는 친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죽음이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언젠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정성껏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오래된 나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잎을 떨굽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잎을 놓아 보냅니다.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오래된 나무는 잎을 떨굴 때 울지 않습니다.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잎을 더 붙들고 있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알기 때문입니다. 잎을 떨궈야 봄에 새 잎이 나온다는 것을, 떨어지는 잎이 끝이 아니라 마무리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잎을 물들이고 가장 깨끗하게 잎을 놓아 보냅니다. 우리도 그 오래된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잎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동안의 잎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 없다. 이 한마디입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붙으실 겁니다. 무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째, 잠이 깊어집니다. 죽음을 외면하면서 잠들 때는 무의식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잠들면 무의식이 조용해집니다. 둘째, 아침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어제 죽었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 오늘 살아서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일 아침이 보너스가 됩니다. 선물이 됩니다. 셋째, 화가 줄어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사소해집니다. 자식의 무심함도, 며느리의 한마디도, 동네 사람의 시선도 다 사소해집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다 두고 갈 것이니까요. 그 강원도 노부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친구로 만든 그날부터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그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그 후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매일이 너무 소중하고 매일이 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5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죽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마지막 잎까지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고 미련 없이 놓아보내십시오. 자, 이제 5가지 원칙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가 그냥 5개의 따로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인생의 한 가지 큰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5가지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부산의 72살 노인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창가에 앉아서 다 부질없다 하고 혼잣말을 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저는 다시 그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이 5가지 원칙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이런 말로 바뀌었을 겁니다. 다 가볍다. 부질없다는 말과 가볍다는 말은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끗이 천리 차이를 만듭니다. 부질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볍다는 것은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절망이지만 부담이 없으면 자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빈 그릇이 되십시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나무처럼 그저 거기 계십시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사십시오. 작은 의식 하나를 정성껏 만드십시오. 죽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잎을 미련 없이 놓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를 저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가벼운 인생법입니다. 가벼운 인생법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많이 붙잡으려 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미련 없이 잠드는 삶입니다. 이 가벼운 인생법을 매일 살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 서서 5가지를 마음속으로 한 번씩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소유에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하다. 나는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 나는 오늘 하루로 만족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5마디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60 이후의 인생은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가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우리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해 온 우리가 비로소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60에서 75 사이라고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가벼운 인생법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때가 인생 최고의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부질없다고 느끼셨던 그 마음이요, 사실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진짜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질없다는 말 대신 가볍다는 말을 입에 담아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볍다고 한 번씩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가볍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